고향이 손도 아쉽다는 모내기철입니다. 도시의 공무원, 학생, 그리고 전방의 군 장병들까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네, 80년대 한국 농촌의 풍경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모내기철, 수확철이 되면 먼 타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옵니다. 자, 인구가 줄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농촌의 위기감이 높습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루만 굶어봐도 알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하니 네. 걱정이 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농업 인구가 지금 부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농촌 인구가 있고 농업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직접 하시는 네. 농업 인구가 지금 100만 농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잠시만요. 그 네. 농촌 인구는 현재 971만 명. 농촌에 네. 거주하시는 인구고요. 거주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근데 모두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농업 인구는 네. 103만 농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 인구가 103만 농가니까 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매우 줄었어요. 어느 정도 줄었어요? 12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10년 전하고 비교를 했더니. 12만 명이면 군단이 한 3만 명 군단이 4개가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에 10,000명 이상, 12,000명이 사라진 것이고요. 네, 작은 군으로 따지면 뭐 4개도 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연령대의 변화는 어때요? 어떤 그 인구 구조상의 변화?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노령화가 너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인구를 네. 우리 우리 고령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 농업 인구 중에서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합니다. 정확히는 46.8%가 65세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인구 구조, 그 역삼각형의 그 피라미드, 네.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보다 될까요? 이제 훨씬 심한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위가 넓은. 그러니까 훨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훨씬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뭐 품앗이라고 해도 뭐 이웃 손도 빌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렵습니다. 결국 예. 돈 주고 인력을 사와야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년 우리 농가가 예. 2030 세대의 청년 농가가 농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손을 빌릴 노동자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작물 재배업 같은데 예. 하는데 참여하는 비중이 우리 필요 노동력의 현장에서 체감으로는 70%를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홍보 포스터도 막 내걸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와드립니다. 근데 저건 좀 사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저렇게 모내기를 그렇죠. 손으로 합니까? 예. 아주 예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네네. 노동자들 저런 데서 일 안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투입돼요? 반농업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많이 채소나 과일 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것이 네. 봄에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그다음에 이제 수확철에 네. 뭔가 따고 이럴 때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달리 해석하면은 그런 밭작물, 뭐 고추라든지 상추 이런데 우리 인력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될까요? 내국인 네. 노동자가 부족하고 그 내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해도 우리 내국인 중에서도 예. 젊은 층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령의 그 내국인들만 일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는 어느 정도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졌는데 많이 됐습니다. 근데 밭작물은 아무래도 왜 포복성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영향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특히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다리 모양이라든가 그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어 있고 걸음걸이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농부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농업의 형태 때문에 영향을 받은 특히 고추 농사가 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네.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하니까 다른 농업보다 훨씬 힘들고 기계화도 네. 안 돼 있고 그런 상황. 그래서 경북 영양군인가요? 영양군. 네, 예, 거기 고추를 많이 하죠. 예. 거기서 뭐 외국인 노동자, 뭐 베트남 노동자들을 특별기로 모셔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맞아요? 그런 사실일 겁니다. 공무원도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외국인 네.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아예 작파를 하시기도 하셨고 네.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셨고 아예 전세기를 내서 특정 국가에 뭐 이 외국인 노동자를 모셔오기도 했고 뭐 이랬었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끌어올 수가 있느냐가 네. 그 농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농업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예. 있는가가 농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뭐 중요한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일당은 요즘 얼마예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더 올라서요. 예. 15만 원,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 하루 됩니다. 일당이요? 네.
물론 뭐 한 달 내내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만 한 맞습니다. 달로 하면 한 450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종할 때하고 수확기 때 그 농번기에만 그렇게 그 우리 작물 재배업은 투입이 되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용을 하거든요. 아.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용할 때 월 2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1인당.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업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이 식량 자급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주체가 사라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량 자급률도 뭐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농업을 지속해야만 하는데 네. 국민들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런데 인력이 농업의 주체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예. 매우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그렇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이라는 거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렇죠. 조금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생산자의 관점이고 소비자 후생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뭐 20%까지 낮아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 농업 인구, 생산 인구까지 감소를 하면 과연 그때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외국에서 다 사다 먹지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예전에는. 근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상추 이런 거 수입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식량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식량 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 자기 국민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하자면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 우리 국민들의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 일당이 뭐 한 달에 하루에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15만 원. 하셨는데 그렇게 뭐 일당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값이 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FTA 등 때문에 외국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무한정 그 농업 노동력 비용을 농산물에 또 반영할 수는 없는 예.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는 이중고를 겪는 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예견된 미래라는 명확한 미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농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경영주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한편으로 하고 청년 지원 있습니다. 정책. 맞습니다. 근데 농촌에서 청년은 한 몇 세로 봐야 될까요? 2030 세대, 40세 미만을 지금 청년으로 네. 보고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매년 4천 명에 대해서 월 110만 원 정도를 예. 월급처럼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인력 수급 말고 영농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농업의 너무 어떤 패러다임? 예,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막 정말 고개지격 이런 농업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예. 혁신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농업도 그렇게 네. 어려운 뭐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사가 아니라 농업 예.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AI와 맞습니다. 접목한 네. 어떤 그런 첨단 농업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 결국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농촌의 새로운 투자 자본적인 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촌이라는 곳은 그리고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국민들한테 네.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산업적 투자 뭐 네. 이런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투자를 네. 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하는데 농업은 만년대계 이런 관점에서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미령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